자, 두 번째 영상 촬영해 볼게요. 제가 에듀클래스에 지금 방금 올린 대로 어제 첫 번째 영상 촬영하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집에 갔거든요. 원래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촬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시 반인데 빨리빨리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자고 나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촬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보통 아침에는 막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이렇게 좀 디스럽션이 좀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영상부터는 에듀클래스에 새롭게 올려놓은 그 강의 슬라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영상 촬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편 끝내고 4편 이제 시장 조직의 이론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자, 3편은 이제 생산자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이래서 8장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생산 기술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어진 생산 기술에서 만약에 기업이 Q만큼의 산출량을 내고 싶어요. 그럼 최소의 비용으로 내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 그 비용 극소화 문제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연 산출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산출량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알아본 거거든요. 이게 생산자 이론의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생산자 이론은 그 다음 편에 나와 있는 시장 조직의 이론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그 패스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윤 극대화 문제를 다시 여기다 써주면은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윤은 이제 총 수익의 Q만큼을 이제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에다가 Q만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차감해 줘야 되죠. 자, 근데 제일 처음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마치 소비자 이론에서 이제 예산 제약이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듯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이윤 극대화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생산한 다음에 각각의 생산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시장에 팔 수 있으면요.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Q에 관한 건데요. 기업이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하는데 이 생산량에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echnological constraint요. 기술적인 제약 조건.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 만약에 기업이 사람을 L만큼 고용하고 자본을 K만큼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양은 이 생산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투입 요소로는 Q 이상으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제약 조건은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생산자 이론을 다룸으로써 얘기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제약 조건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을 만약에 Q만큼 했다. 그럼 그걸 이제 가격을 결정해서 이제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를 최대한 높이고 싶어 해요. 가격을요. 생산품의 가격을 최대한 높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 제약 조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가격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물건이 시장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요. 문제는 그 이윤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된 물건이 소비자에 의해서 어떤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야겠죠. 근데 높은 가격을 매기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거든요. 물건을 사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업체가 다른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경쟁업체가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팔고 있으면요. 높은 가격의 물건은 이제 팔리지 않겠죠.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프라이스를 높게 설정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연 경쟁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경쟁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시장 제약 조건은 기본적으로 거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조건이 남아있긴 남아있죠. 왜냐면은 시장 수요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가격을 그 시장 수요 함수 그 이상으로 매겨버리면은 한마디로 어떠한 소비자도 이제 물건을 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 수요 함수라는 그 제약 조건 그거를 제외하고 과연 독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업체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저 혼자 물건을 공급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 결정할 때 그만큼 제약 조건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쟁업체가 하나 있으면요. 그래서 그 경쟁업체랑 저랑 둘이서 시장에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저 다른 기업이 과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거기에 관해서 저도 이제 좀 탄력적으로 가격을 매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프라이스에 관한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제약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경쟁업체가 이제 2개, 3개, 4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제약 조건은 좀 더 심해진다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조직, 시장 구조라는 거는 경쟁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1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러한 시장 구조를 갖고 먼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시장 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한마디로 기업이 이 프라이스에 관해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요. 기업은 생산을 하고 나서 자신의 생산품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을 책정할 권리는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요. 가격을 책정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가격이 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100만원 이렇게 부를 수는 있는 거죠. 내가 생산한 물건, 자 이거 100만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 100만원이라는 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소비자가 그걸 100만원 주고 물건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경쟁업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가격을 80만원, 70만원, 60만원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그 100만원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가격 택에 붙어 있지만 한마디로 무의미한 숫자가 되는 거죠. 아무도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가격을 결정할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기업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구조라는 것을 일단 두 가지로 일단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그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독점부터 한 명만 딱 생산하는 그 독점부터 우리가 스펙트럼을 딱 그려보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이 완전 경쟁 시장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두 개의 기업만 생산하고 있는 복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에서 몇 개의 기업이, 추가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과점 시장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 구조를 이렇게 구분해 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는 과연 그 경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level of competition 또는 degree of competition, 가격, 그 경쟁 수준 또는 그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장 구조의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있는 완전 경쟁이라는 건 이제 경쟁의 정도가 그만큼 되게 심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degree of competition이 이제 가장 높은 거죠. 자, 거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구조랑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얼만큼 하고 그리고 가격을 책정하는데 한마디로 기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묘사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제약 조건, 이거는 이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를 얘기하면서 이미 논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논의되지 않는 두 번째 제약 조건, 과연
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야지 이제 생산자 이론이 이제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요. 자, 경쟁의 의미. 우리가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되게 다들 되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컨셉을 다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라이벌리 생각해 보면은요. 통신사 라이벌리가 있죠. 우리나라에는요. SKT랑 KT. 그 다음에 전자기기를 파는 그런 또 라이벌리가 있죠. 삼성과 그 다음에 LG. 자동차도 이제 기아가 이제 현대에 흡수됐으니까요. 현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마켓 쉐어가 이제 되게 큰 그런 거의 독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해외차가 또 많이 그만큼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현대,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급 브랜드로서 다른 그런 고급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랑 이제 예를 들어서 벤츠나 BMW나 그런 아우디 같은 그런 업체랑 이렇게 경쟁을 하죠. 자, 그런 경쟁 같은 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준 교수님 책에는 이 경쟁을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 하면서 시장 구조에 따른 구분, 판매자와 구매자의 행위에 따른 구분, 경제 실상 생각해 보면은 구조와 행위 이 두 가지 구분이 전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학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에서 그 경쟁의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 파악하냐면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요. 이게 되게 그 치열한 경쟁과 그렇지 않은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은 기업이 가격을 측정할 때요. 기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가격을 측정하죠. 이 두 가지 행동이 과연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경쟁의 그 정도를 우리가 파악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가격과 둘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경쟁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만약에 생산량과 가격이 서로 완전 독립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경쟁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그런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는 기업의 생산량과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서로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위한 조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완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아까 전에 경제 주체의 수가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시장 구조를 기본적으로 독점과 완전 경쟁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우리가 나눠줄 때 그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만큼 많은지 이거에 따라 나눠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 경쟁과 독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이 시장 구조를 나눠주는 거지 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에 의해서 나눠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둘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한마디로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건 아직 그 시장에 진입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 외부에 존재하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 비록 한 명만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쟁이 있냐 없냐는 거는 경제 주체의 수가 많고 적은 그 자체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경제 주체가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그 생산자가 생산을 할 때, 그때 과연 가격 수용자인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람이 생산의 활동이, 그러니까 얼만큼 얼만큼 생산을 했는지, 그게 가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인데요. 경쟁이 가장 이제 치열한 상태를 묘사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생산량이 전혀 가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된다는 건데요. 영어로는 price taker요. 있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해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 경제 주체가, 공급자가 특히요, 가격 수용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도 역시 가격 수용자여야 돼요. 자, 이거는 언제 가격 수용자가 될 수가 없냐고 하면요. 그러니까는 언제 수요자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냐면은 어떤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무기에 관해서 뭐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보통 미국에서 수입하죠.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그런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수요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가격을 협상할 때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장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선 기본적으로 수많은 수요자들이 있어요. 그런 수요자 또는 잠재적인 수요자들이요.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수요자가 역시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이거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도 가격 수용자,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수용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불러요. 이 나머지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이 언제 공급자나 수요자가, 특히 공급자가요, 이 가격 수용자가 되는지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질적인 상품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공급자는, 그 시장에서 그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는 모두 동일한 물건을 생산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품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차별화는 퀄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에 관해서도 되게 약간 좀 서로 간의 테이스트가 다르죠. 퀄리티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테이스트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각각의 공급 업체들이 가격에 의해서만 경쟁을 하지 그 제품을 차별화시킴으로써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게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만 경쟁을 하는데요. 근데 모든 경쟁 업체가 기본적으로 가격 수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공급 쪽에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 엔트리 코스트, 그런 진입 장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할 때도 돈이 들지 않고 시장에 진입할 때도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생산활동 그만하고 나가야겠다. 그때도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과 이탈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조건은 기업이 완전한 정보요. 기업이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그런 그 수요 곡선 거기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수요자도요. 기업이 어떻게 생산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완전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라이스 자체가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수요자랑 공급자한테 동일하게 완전 쉐어가 되어 있다는 거. 그 가격에 대한 정보가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조건, 완전한 정보, 가격에 관해서 어떠한 한마디로 부정확한 또는 불완전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에서 제가 공급자에 관한 조건, 한마디로 공급자 입장에서 진입과 이탈이 가능하다. 이거 얘기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가서 소비 활동을 하는데 그 이마트까지 가는 그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동네 슈퍼에서 만약에 소비 활동을 하는데 동네 슈퍼까지 가는 시간, 이게 서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transaction cost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묘사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는 얘기했고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 각 경제 주체가 가격 수용자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다. 각 기업이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한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가격에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transaction cost가 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가격에 의해서는 경쟁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만약 완전한 정보가 없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의 현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쌀이요. 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쌀에서도 뭐 어떤 전혀 그런 그 친환경으로 그 제작하는 친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쌀이 있고 약간 퀄리티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쌀에 대한 수요가 되게 그러니까 쌀의 시장이 엄청 크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그런 되게 친환경 쌀도 엄청 많고 그렇지 않은 쌀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각각의 퀄리티별로 되게 완전 경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금시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달러를 서로 매매하는 그런 화폐 시장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시장 구조를 완전 경쟁 시장 구조라는 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이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심점이라는 걸 가져야 되거든요. 출발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이론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런 경제학에서의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씩 조건을 깨나갈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일단 이 시장을 먼저 완벽하게 분석해 놓고 난 다음에 각각의 가정이 깨지면요. 만약에 공급자가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수요자가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있다면 만약에 소비자나 또는 공급자 사이에서 이 가격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한마디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론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이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리학에서 무중력 상태에 관해서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상적인 시장 형태의 의미에서 이제 학문적인 관심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기본적으로 없지만은요,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떤 시장의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기업이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업이 좀 더 많이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여기서 경쟁이 좀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완전 경쟁 시장에는 이제 점점 더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그거를 이 완전 경쟁 시장을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거래 정책 이런 거를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거나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이 기본적으로 벤치마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끊고요. 왜냐면 좀 짧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디오에서는 일단 이 완전 경쟁 하에서 단기 균형, 이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